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630명, 지금 7시 현 시각엔 1,341명. 네. 오늘 이렇게 되면 오늘 내일 자정 기준으로 또 1,600명 가까이 되겠는데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4단계로 격상을 시켰음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굉장히 고심을 했을 텐데 뭐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4단계를 2주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했습니다. 아이고, 네, 8월 피서철에 네. 대목인 분들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한 직종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6시 이후로는 아예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세 사람이 방송해도 됩니까? 저희 지금은 일을 하고 예. 있고 따로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에 각자 있으므로. 부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한잔 합시다. 뭐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예. 뭐 저기 박지희 씨가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예. 아니 근데 몇 번 물어봤는데 네. 뭐 절대 수용 불가. 코로나가 끝나면 네. 다 같이 이제 그때 축배를 드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이제 곧 내일이면 주말인데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 좀 계시는 걸로. 예.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과거 코로나 없던 시절 돌아왔으면 바랍니다. 대표적인 피서지인 강원도 속초 양양도 3단계가 됐습니다. 예. 정말 이 휴가철에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왜냐면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백신이 많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 실망하실 것 같지만 이번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조금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한번 또 가져봅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었다가 아니라 네. 백신 공급이 아직 원활하지 예. 않은 백신 상황이니까. 공급은 근데 계획대로는 되고 있지 예. 않나요 지금? 그래서 뭐 7월 말 8월 초 되면 이제 다시 백신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네. 많이들 예약해서 맞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여름 휴가는 가지 않고 네. 추석을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네. 여름 휴가라고 내보내봤자 휴가를 못 즐기니까 아마 그런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휴가비를 안 주려는 꼼수만 됩니다. 직원분들이 여름 휴가도 가고 추석 휴가도 길게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비 대신에 추석 떡값을 많이 들더라고요. 떡값을.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저희 꼬꼬무 토론 본격적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8시에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오늘 개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막한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뭐 열기는 뜨겁게 이제 시작은 됐는데 개막식은 이제 오늘입니다. 자, 근데 개막 전부터 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우선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판지 침대가 먼저 화제가 됐고요. 이 뉴질랜드 선수가 침대 모서리에 앉자마자 침대 프레임이 주저앉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골판지 프레임 위에 놓인 매트리스가 이제 스펀지로 제작된 매트리스로 밝혀졌고요. 선수들의 방에는 TV도 없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냉장고도 없고 조직위원회에서는 돈을 내야 쓸 수 있다 이런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외에도요 개막식 관련자들의 사퇴가 이어졌고 올림픽을 유치했던 아베 전 총리마저 개막식에 불참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요. 정말 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도쿄올림픽인데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올림픽에 이제 관심이 없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 그런데 김용민 PD는 진짜 방송인이네요. 왜요? 왜냐하면 오후에 저랑 만났었거든요. 아까 만났는데 뭐 다른 개인적인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올림픽이 내일 개막이라고 하니까 내일 개막이에요? 몰랐어요 그랬거든요. 네. 방금 와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거는 이 작가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또 네. 잊어먹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만큼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뭐 어제 우리 올림픽 예선전 축구 예선전이 있었는데 네.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약체인 뉴질랜드한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 반응이 없다.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난리 났죠. 예. 1대 0으로 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보다 오히려 이제 그 이동경 선수가 이 상대 선수의 악수를 거절한 거를 두고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이동경 선수 그 SNS에 가서 뭐 악플을 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또 재미나는 게 정치권으로 또 옮겨 붙어가지고 네. 네. 이준석 대표가 늘 이야기하는 공정과 경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경쟁이 바로 이동경 씨가 이렇게 경기 끝나고 악수 안 하고 이런 경쟁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이 또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정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그럼요. 뿐. 네. 그러면 두 분은 그 이동경 선수의 마음이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입장이라든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악수. 그렇게 변명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성 경기를 아예 뛰지를 말아야지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게 실제로 대회 공식 지침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비겁한 변명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사실 굉장히 큰 꿈을 안고 도전한 대회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또 안긴 선수의 악수 제안을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수를 거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매너가 아쉽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돈 없는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또 병역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3위 안에 입상을 하면 군대가 면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기에 패하면은 그것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패하면은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근데 말이죠. 뭐 골판지 침대 또 뭐 냉장고도 없는 선수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본이 말이죠. 이번에 엄청난 돈을 들여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대략 17조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또 간접 투자까지 합치면 한 33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곳곳에서 이렇게 욕먹을 일을 만들어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하여간 이번 올림픽은 바로 옆 나라에 사는 사람조차도 그래도 시사에 좀 박다는 사람조차도 개막식이 오늘이었어?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좀 무관심 속에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무관심도 무관심입니다만 지금 전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랑 굉장히 비교가 돼요. 근데 당시 평창 올림픽 때 참가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호평했거든요. 네네. 드루킹 빼고 드루킹 씨가 평창 올림픽 잘못됐다고 평양 올림픽이라고 끊임없이 그 매크로로 악플을 달았었는데 네. 평창 올림픽이 지금 너무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국격이 올라가고 있다. 도쿄 올림픽이 너무 못하니까 준비 자체가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 보면요, 뭐 산사태라든가 정전, 식수 부족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복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베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 이거는 지적을 분명히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골판지 침대부터 시작해서 선수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일본 선수들은 다른 숙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 이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 우리 국내산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를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본인 선수들은 다른 숙소를 사용하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미국에서 도시락 공수해 온 건 문제 삼지 않고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도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스폰서 기업들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 불참은 결국 이제 일본이 초래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상대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거 뭐 참 방송에서 인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다시피 했는데 그래놓고 뭐 참석하라? 왜 참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 됐던 것이죠. 이거는 뭐 일본에서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개막식에 아베 전 총리는 좀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분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 너무 궁금해요. 건강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사실 건강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예, 표면적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면은 뭐 그렇다면 뭐 자기가 유치한 올림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참으로 나올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어쨌든 소위 말해서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흥행면이든 뭐 어떤 건 간에. 네. 근데 사실은 도쿄올림픽 유치 경쟁을 부산이랑 했거든요. 만일 그때 부산이 따냈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부산이 유치 실패하면서 관계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동안 노력했던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워했는데 네네. 돌아오고 보니까 그때 탈락한 게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올림픽이 작년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로 미뤄졌는데 미뤄진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 진정 상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참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유치를 못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그렇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인생도 그런데 예. 뭐 그때 나빴던 게 나중에 꼭 나쁜 걸로 기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좋았던 게 또 꼭 좋았던 걸로 기혈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일본이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빠지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우리하고 일본의 경제 순위라고 하죠. 그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일본 경제는 급전직하인 상황이고 국가 채무는 폭증하고 나라 빚이 말이죠. 200%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50%가 안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본의 이 국운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 차원에서 일본식 국풍을 이번 올림픽에서 한번 기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국풍 80일. 예, 국풍 20일을 지금 알겠습니다. 탈착했었는데 네. 예.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 게 아닌가. 개막식 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 주고 계신데 나츠님께서는 사실 지금 우린 폭염이랑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시고 의한이님도 코시국에 올림픽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죠라고 하셨고요. 김민성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부산에서 올림픽 유치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이재희님도 우리는 잘했을 것이다. 올림픽 잘했을 거예요 아마 성공적으로 우리가 치렀을 것이다. 네. 부산에서 했다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미술 작품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연예인들의 미술계 입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홍대 이 작가로 불리는 이규원 작가가 구혜선 씨의 작품에 대해서 그냥 이건 취미 미술 수준이다. 백화점에 전시할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굉장한 혹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혜선 씨는 각자 갈 길 가면 된다. 이렇게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 겸 화가죠. 조영남 씨도 뭐 평론가의 혹평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연예인들의 이 미술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작품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아니면 연예인의 이름값이 씌워진 좀 거품이 있다.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미술품을 보는 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 혹은 미적 가치로 볼 수 있는 본질적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가치를 누가 매기느냐. 미술가, 비평가, 미술 종사자, 미술 수집가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구혜선 씨 작품에 대한 혹평은요. 이 본질적 가치에서의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 비평가가 구혜선 씨 작품을 갖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과연 영향력 있는가, 권위를 입증받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구혜선 씨 작품을 그 미술 비평가가 혹평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 비평으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상업적 가치입니다. 오래될수록 먹어주는 작품 매매 시기, 유명한 사람일수록 먹어주는 작품 소장 기록, 그리고 유명한 곳, 권위 있는 곳에서 이제 먹어주는 화랑, 경매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거쳐가면은 손때가 묻으면 이러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상업적 가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큰 사회적 주목도가 큰 명성이 큰 그런 가치인데 이런 그 세 가지 가치를 두루두루 살펴볼 때 미술품을 보는 가치가 이제 판명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고흐 아시죠? 뭐 미술을 잘 모르시더라도 고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고흐는 어땠느냐 생전에 네. 189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그림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이런 작품이었는데 이거 친구의 누나가 사줬어요. 싼 값에. 10년 동안 한 900여 점의 작품과 1100여 점의 그 습작들이 있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평가받지 못했고 나중에 죽고 난 뒤 96년 지나서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후기 인상주의 회화의 훌륭한 모범이자 20세기 심리 초상화를 미리 형상화해 보인 혁명적인 현대 초상화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20세기 돼서야 이제 인정받게 된 건데 구혜선 씨 작품이 한 세기 지나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도 네. 모르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뭐 예술의 가치를 누가 감히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홍대 이 작가 씨가 평론가로서 뭐 백화점에 전시할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거에 한 예능 방송에서 그 진중권 씨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럴 때 진중권 씨가 뭐 잭슨 폴락의 뭐 드리핑 기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40에서 24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개그맨 장동민 씨가 막 그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재능이 있을 수도 있죠, 장동민 씨에게. 그게 그래서 진중권 씨가 망신을 한번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평론가가 뭐 누구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재단하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동영 앵커가 제 정치평론에 대해서 김용민이가 뭘 하냐고 그러는데 아마 1년, 2년쯤 지나면 제 평론이 정확했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이 작가님은 네. 모든 다른 사람들의 평론을 하나만한 평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지금 알겠습니다. 뭐 네. 대한민국에서 정치 평론 하시는 분의 90%는 하나만 한 평론. 네, 유일하게 들을 만한 거는 이동영 작가의 평론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일부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예인들의 미술계 입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설동경님께서는 연예인을 지지하는 팬심으로 그 연예인의 그림을 좋아하는 거죠. 작품의 질이나 품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리님께서는 예술이 뭐 별건가요? 누구나 표현하면 예술이지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혜선 씨의 작품을 논란이 돼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꽤 멋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미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그렇게 비평을 하면 비난받습니다. 아, 박지희 씨, 그런가요? 예, 네. 좀 자중합시다. 예.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예술이 별건가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대중예술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예술과 대중은 함께 갈 수 없는 단어예요. 대중이 어떻게 예술이 어떻게 대중 되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합쳐서 나온 단어가 있는 것처럼 네.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럼 변한 거에 따라서 뭐 연예인이 충분히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과거에 딴따라로 불렸던 연예인이 지금은 다들 동경하는 직업이 된 것처럼 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은 뭐 당연히 평가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엘리트주의예요. 네. 저 동의합니다. 예. 엘리트주의는 이게 참 그러면 앞으로는 권위 있는 사람들만 뭐 그림 그려라, 뭐 이런저런 평론해라. 나머지는 다 하나만 하다, 쓸모없는 거다.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서울대 서양학과 이렇게 나온 사람만 인정해주고 그냥 동네에서 그림 배운 사람, 자연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터득한 사람 인정 안 해주고 그러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거의 뭐 평론가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이동영 작가와 김용민 평론가와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순간 저희 뭐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5,000을 넘어섰습니다. 아하. 네, 간단하게 자축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간송미술관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디지털 콘텐츠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100개 한정으로 해서 NFT로 판매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논 펀처블 토큰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진품 여부와 소유권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보나 보물 같은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를 NFT로 발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재가 돈벌이 수단으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이 문화재 대중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판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진본이다. 네. 라고 속이지만 않으면 아니 짐벌릴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아니 우리가 복돈 있잖아요 복돈.
복돈을 위조 지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복돈은 그냥 복돈일 뿐이에요. 그렇듯이 이게 그 오리지널이 아니란 점만 분명히 한다면은 네. 또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관심과 또 그 가치에 대한 그런 존경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 대중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디지털화된 토큰을 보급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개당 1억이네요. 아 1억이에요? 예. 네. 살 마음은 없습니다. 살 마음은 없어요. 아, 살 사람이 있다면 뭐 사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네. 예. 아니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뭐 해례본은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예. 뭐 근데 근데 뭐 그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은 그럼 구매하실 생각이 없고, 우리 이 작가님은 구매하실 생각이 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디지털 촬영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인데 그 정도 기술이 없습니까? 훼손 안 시키고 복제할, 촬영할 그런 기술이 없나요? 우리에게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제 문화재를 해외에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에서 또 이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광도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또 적절한 그런 판매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그러니까 해요. 아까 김용민 PD 말처럼 네. 이거 뭐 원본을 뭐 유출해서 해외로 파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화돼서 블록체인에서 한다는 건데 이걸 그렇게 반대한다? 조금 저는 뭐 물론 뭐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진품을 갖고 싶어요. 네. 아니, 가치가 한 1조 한다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NFT 시장에서 은근히 이것저것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입사 지원서도 팔리고 있고, 심지어 그 미국 영화 감독은 방귀 소리까지 지금 팔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문화재 판매라 이것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를 그냥 원본을 경매해서 누군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원본은 따로 있고 그걸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에 얹어가지고 원본을 찍은 진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예를 들어서 방구 소리를 판다. 뭐 사는 사람 있으니까 팔겠지요. 네. 참 독특한 네, 취미를 방소리 가지시네. 한 개를 약 96,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대요. 그걸 또 10만 원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우리 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의 그 문자 체계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그 만든 책이거든요. 네, 해례본. 해례본이 국보 70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걸 세계에 알리는 차원이라면은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권장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난 3월에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작성한 첫 트윗이 33억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첫 방송 이런 게 막 엄청난 가격에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수록 네. 대중들은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우고 네. 싶습니다.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근데 간이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네. 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이거 그 간송 박물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박물관의 운영비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사실 간송 박물관이 뭐 여러분 인터넷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박물관이에요. 네, 도움이 네, 네. 필요한 곳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술 또 블록체인까지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주제가 올지요 기대를 해보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